중국을 믿은 캄보디아가 하룻밤 사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국경도 넘지 않은 채 100km 밖에서 날아와 캄보디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은 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중국은 침묵했고 캄보디아는 깨달았고 동남아 전체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중국을 믿은 캄보디아가 왜 불바다가 됐는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는데 처음에는 소규모 교전이었고 국경 경비대 간의 충돌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사실 두 나라 사이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있던 일이었고 며칠 지나면 양측이 물러나고 외교적으로 봉합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다연장 로켓을 동원했고 국경 너머 태국군 진지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이 날아갔으며 태국군 병사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태국 전역에 퍼지자마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고 방콕에서는 즉각적인 보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태국 정부는 전례 없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모였는데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고 해요. 캄보디아의 선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발언권을 얻었고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게 있다고요. 그 준비된 것이 바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었는데 태국 공군은 2022년에 한국에서 이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수량은 20여 기에 불과했지만 태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 무기의 성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한국기술진과 함께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한국 측에서 무기만 판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함께 운용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한 덕분에 태국 조종사들은 이 무기를 자기 몸처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고 공습을 승인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당연히 태국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을 국경지대 곳곳에 촘촘하게 배치해 놓은 상태였죠. 레이더도 있었고 대공포도 있었으며 적어도 방어체계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대단히 자신만만한 상태였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오면 바로 탐지해서 격추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실제로 캄보디아 방공망의 커버리지는 국경에서 최소 30km 정도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영내 목표물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이 방공망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어요. 적어도 캄보디아 군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 중국이 깔아준 방공망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공군은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태국 전투기들은 국경에서 50km나 떨어진 자국 영공에 머물렀고 캄보디아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거기서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보통 폭탄이라고 하면 투하하면 바로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곧장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폭탄의 특성인데 이 폭탄은 완전히 달랐고 투하되자마자 접이식 날개가 펼쳐지면서 마치 글라이더처럼 공중에서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밀 유도폭탄 키트의 핵심 기술입니다. 일반 재래식 폭탄의 날개와 첨단 유도 장치를 장착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미국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제이담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것과 거의 동급의 성능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들어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정밀 제조 역량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태국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은 87km를 날아갔는데 캄보디아 방공망은 이 폭탄을 끝내 탐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폭탄은 아주 낮은 고도로 지형을 따라 비행했고 레이더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산 유도폭탄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폭탄에는 웨이포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목표까지 가는 경로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방공망을 우회해서 빙 돌아가는 경로로 비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요.
태국 공군은 이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했고 폭탄은 캄보디아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따라 날아가서 최종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그 목표물은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였는데 폭탄이 떨어진 위치를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지휘소 건물 정중앙이었고 오차가 겨우 5m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밀도냐면 축구 골대 안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이고 이 정도 정밀도는 미국의 최신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입니다. 지휘소에 있던 캄보디아군 고위 장교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지휘체계가 한순간에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는데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레이더에 뭔가 잡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휘소가 폭발했으니 처음에는 내부 폭발이나 사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폭탄 파편이 발견됐어요. 그 파편에는 선명하게 한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캄보디아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대체 언제 이런 수준의 무기를 개발한 건지, 어떻게 이 정도 성능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낸 건지, 그리고 왜 태국은 동맹국인 우리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하는데 캄보디아가 왜 중국에 올인하게 됐는지 그리고 태국은 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인 나라 중 하나예요. 서쪽으로는 태국이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베트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 나라 모두 캄보디아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경제력도 강하며 군사력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강대국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아왔고 영토를 빼앗긴 적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간섭받은 적도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늘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프랑스가 그 역할을 맡았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잠깐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지만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캄보디아는 다시 고아 신세가 됐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은 캄보디아에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항만을 건설해주고 공장을 세워줬는데 경제 원조만 한 게 아니라 군사 원조도 함께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군사 원조 규모가 1억 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캄보디아 같은 작은 나라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중국은 무기도 파격적으로 싸게 팔았는데 싸게 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짜로 제공한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총과 기관총 같은 개인화기부터 시작해서 장갑차, 군용 트럭 같은 수송 장비, 그리고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 같은 중화기, 방공 레이더와 대공포 같은 방어 체계까지 온갖 종류의 무기가 물밀듯이 캄보디아로 들어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캄보디아가 해외에서 수입한 무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7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고 캄보디아군 장비를 살펴보면 거의 전부가 중국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산 일색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무기만 제공한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까지 책임졌는데 매년 용과항 코르라는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들이 직접 캄보디아에 파견되어서 캄보디아군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무기 다루는 법부터 전술 운용, 장비 정비와 수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가르쳐줬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돈은 거의 안 들고 최신 무기는 계속 들어오고 훈련까지 전문적으로 시켜주니까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중국은 캄보디아 내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팔면서 항상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이는데 인권 상황 개선하라, 민주주의 제도 강화하라, 부패 척결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같은 요구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이런 조건들이 캄보디아 훈센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성가신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일절 묻지 않았고 무기 줄 테니까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게 캄보디아 정부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했어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치켜세웠고 중국 없이는 캄보디아의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말을 반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바로 림 해군기지 현대화 프로젝트인데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인근에 위치한 이 해군기지는 원래 아주 작고 초라한 규모의 시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캄보디아 해군이라고 해봤자 고속정 몇 척과 소형 초계함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큰 기지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2022년부터 이 기지가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금이 대거 투입되어서 대규모 현대화 공사가 시작됐고 부두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작은 배 몇 척 접안하는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대형 군함도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됐어요. 놀라운 건 새로 건설된 부두와 항만 시설의 규모가 캄보디아 해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인데 심지어 항공모함급 대형 함정도 접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과 부두 길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해군에는 그런 대형 함정이 단 한 척도 없다는 건데 이 시설을 실제로 사용할 나라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뜻이고 누가 봐도 중국 해군을 위한 전진기지로 건설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중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이 기지 개장식을 성대하게 치렀고 중국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공식 입항하는 행사가 거행됐는데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이 기지를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지가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와 태국만 일대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핵심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중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단순한 우방국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닌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를 통하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태국만과 인도양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열립니다. 이건 중국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말라카 딜레마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돌파구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은 캄보디아에 투자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를 전략적으로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캄보디아가 중국에 이렇게까지 깊이 의존하게 된 것이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솔직히 캄보디아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를 좋아하지 않았고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후퇴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했으며 무기 판매도 극도로 꺼렸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잠재적 적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손잡는다는 건 애초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중국만이 캄보디아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캄보디아 정부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중국에 올인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기대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했고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이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장비 수준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고 자주포 부대가 창설되었으며 방공 레이더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상당한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이 함부로 캄보디아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후원자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누가 감히 캄보디아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그 자신감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무기가 실제로 성능이 좋은지 아무도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고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언제나 물음표로 남아 있었어요. 중국이 최근 수십 년간 대규모 전쟁을 직접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기의 실전 성능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연습장에서 사격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적과 교전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중국 무기들은 한 번도 진짜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면서 실전에 준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고 무기 개발 과정에서도 실전 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검증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한 자주포와 탄약이 실제 전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면서 한국 방산의 명성이 급상승한 거죠. 캄보디아 군부는 이런 차이를 간과했고 중국 무기를 맹신한 채로 2025년 7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중국제 방공망이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뚫렸는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공습을 당하고 지휘소가 초토화된 직후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는데 그 이중적인 행보를 알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파트너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이 나라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국이었고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베트남전 당시 미군 기지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도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국이 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태국 군부가 처한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해야 하는데 미국 무기는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구매 절차가 복잡하며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사후 정비와 부품 수급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태국 군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2014년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는데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비판하면서 군사 협력의 일부를 축소했고 태국 군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중국으로 갈 수는 없었는데 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캄보디아가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끌려가게 된다는 걸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한 거죠.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한국 방산은 201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 시장에서 급격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과 전투기를 수출했어요. 필리핀에는 호위함과 경공격기를 팔았고 말레이시아와도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군부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서방 국가들은 자국 무기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수출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한국 방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폴란드가 한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한국산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급상승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한국 무기가 가진 장점이 태국의 필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었는데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 비교해서 성능은 거의 동급이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저렴했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태국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었는데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공유하지 않는 반면에 한국은 상당 수준의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제공했고 심지어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 역량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태국 군부로서는 장기적으로 훨씬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미국처럼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로 잔소리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정치적 종속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순수하게 상업적인 관계로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네 번째 장점은 사후 지원 체계였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팔고 나서도 정비 인력을 파견하고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운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줬고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태국은 2022년에 한국에서 정밀 유도폭탄 키트 20여 기를 도입했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무기예요. 도입 수량이 20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저도 솔직히 이 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태국 공군은 이 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기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키트인데 기존의 일반 재래식 폭탄에 장착해서 정밀 유도무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예요. 미국의 제이담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은 여기에 활공 날개를 추가해서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렸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밀 유도폭탄은 투하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에서 3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데 한국산 유도폭탄 키트를 장착하면 100km 이상을 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종사의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 무기를 개발하면서 몇 가지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포인트 기능으로 폭탄이 목표까지 가는 경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서 적 레이더를 피해 우회 비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진입각 조절 기능인데 목표물 상공에서 20도에서 75도 사이로 하강 각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서 산악 지형 뒤에 숨어있는 목표물이나 도시 건물 사이에 있는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천 후 운용 능력인데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악천 후 상황에서든 정밀 타격이 가능했고 명중 정밀도는 근거리에서 원형 공산 오차 5m, 최대 사거리에서도 13m 수준으로 미국의 최신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어요. 태국 공군은 이 무기를 도입한 직후부터 한국 기술진과 함께 집중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태국에 상주하면서 조종사 교육과 정비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2년간의 준비 끝에 2023년경에는 완전한 운용 능력을 확보한 상태가 됐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 무기를 처음 실사격 훈련에서 사용해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조종사의 말을 빌리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했어요. 50km 밖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목표물 한가운데 정확히 명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이 무기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는데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주변 어느 나라도 태국이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에 국경 충돌이 발생했을 때 캄보디아군은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중국이 깔아준 방공망이 얼마든지 태국 공군을 막아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국 공군이 꺼내든 카드는 캄보디아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87km 밖에서 날아온 폭탄이 지휘소를 초토화시키는 순간 캄보디아 군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해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이 제공한 방공망은 왜 이 폭탄을 막지 못했을까요? 캄보디아 군부가 그토록 신뢰했던 중국제 무기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왜 무력하게 뚫려버렸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면 중국 방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무기를 도입한 모든 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에요. 2025년 7월 그날 새벽 태국 공군 기지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는데 조종사들은 이미 브리핑을 마치고 전투기에 탑승한 상태였고 각 전투기 날개 아래에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는데 국경을 넘지 않고 태국 영공에서만 작전을 수행하면서 캄보디아 영내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 목표물들을 타격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한국산 유도폭탄의 장거리 활공 능력 때문이었고, 만약 이 무기가 없었다면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영공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을 텐데. 그랬다면 중국제 방공망에 탐지되어 격추당할 위험이 컸을 겁니다. 태국 공군 전투기들이 이륙했고 국경 방향으로 비행하기 시작했는데 캄보디아 레이더는 이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크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국 전투기들이 국경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거리는 캄보디아 방공망의 유효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입장에서는 태국 전투기가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캄보디아 방공망 운용자들은 태국 전투기가 그냥 무력 시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국경 분쟁이 벌어질 때 이런 식의 무력 시위는 양측에서 자주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국 전투기에서 폭탄이 투하됐는데 폭탄은 전투기에서 분리되자마자 접이식 날개를 펼쳤고 자체 추진력은 없었지만 높은 고도에서 얻은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서 글라이더처럼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탄에 장착된 유도 시스템은 발사 전에 입력된 목표 좌표를 향해 스스로 경로를 조정했는데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피해서 우회하는 경로로 비행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웨이포인트 기능이 제 역할을 한 건데 폭탄은 미리 설정된 여러 개의 경유 지점을 거치면서 적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고 저고도로 지형을 따라 비행하면서 탐지 확률을 최소화했어요. 캄보디아 방공망은 이 폭탄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고 중국제 레이더 시스템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났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방공 레이더는 주로 항공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것이었고 이렇게 작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활공 폭탄을 탐지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군 방공부대의 훈련 수준도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장비는 받았지만 이런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애초에 이런 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87km를 비행하는 동안 고도와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했는데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활공 중 잉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해서 목표 상공에 도달했을 때 과대 속도나 과다 활공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했습니다. 목표물인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 상공에 도달한 폭탄은 최종 하강 단계에 들어갔는데 미리 설정된 진입각에 따라 하강하면서 GPS와 관성항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했고 최종 단계에서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목표물을 향해 낙하했어요. 폭탄이 지휘소 건물 지붕을 뚫고 들어간 순간 500파운드급 고폭탄두가 폭발했고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에 있던 캄보디아군 고위 장교들과 참모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폭탄들도 각각의 목표물에 명중했는데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다연장 로켓 진지가 파괴되면서 캄보디아군의 화력 자산이 순식간에 무력화됐어요. 태국 공군의 첫 번째 공습이 끝났을 때 캄보디아군은 지휘 체계가 마비되고 주요 화력 자산이 파괴된 상태였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는데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경고음 하나 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휘소와 탄약고가 폭발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내부 사고나 아군의 실수로 인한 폭발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잔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폭탄 파편이 발견되고 나서야 공습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습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캄보디아 레이더에도 적 항공기가 접근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군부는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야 잔해에서 발견된 파편에 새겨진 한글을 보고 이게 한국산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제서야 캄보디아 군부는 자신들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캄보디아 수뇌부에 보고됐을 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방공망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급히 중국 측에 연락을 취했고 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중국 측의 대응은 캄보디아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중국 군사 고문들은 이런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에 대응하려면 더 고급 사양의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장비로는 이런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고 더 비싼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10년간 중국에 의존하면서 90% 이상의 무기를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됐고 해결책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비싼 중국 무기를 사라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는 분노와 회의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잘못 믿은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고 일부에서는 중국 무기의 실제 성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태국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한국산 유도폭탄의 실전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다는 평가가 나왔고 불과 20여 발의 폭탄으로 캄보디아군의 지휘체계와 주요 화력 자산을 무력화시킨 건 엄청난 성과였어요. 태국 공군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했고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각국 군부와 정보기관들은 태국 캄보디아 충돌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분석했고 특히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의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한국 방산업체에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물어본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그 무기, 우리도 살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동남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한국이 만든 하나의 무기가 이 지역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복잡한 입장에 처한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에 무기를 팔았을 뿐이고 태국이 그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태국의 결정이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캄보디아 지도부를 암살하려 했다는 식의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한쪽에서는 한국 무기의 성능이 입증됐다고 환호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이 전쟁에 연루됐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강국이 된다는 건 이런 복잡한 문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기도 한데 미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다 겪어온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공습이 끝난 직후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됐는데 그건 바로 도대체 왜 우리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은 거냐는 거였어요.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방공 장비를 들여왔고 레이더 시스템과 대공포, 적어도 방어체계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구축해놨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작 실전에서는 단 한 발의 폭탄도 요격하지 못했고 심지어 탐지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뚫려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 사건 이후 중국제 방공 시스템의 실제 성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무기의 문제점은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국제 레이더의 탐지 한계였는데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방공 레이더는 주로 항공기나 헬기 같은 비교적 큰 표적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어요. 전투기 크기의 물체가 일정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면 잡아낼 수 있지만 한국산 유도폭탄처럼 작은 크기의 저고도로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표적을 탐지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밀 유도무기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건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장비는 이런 최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중국은 캄보디아에 9세대 장비를 제공하면서 마치 최신의 시스템인 것처럼 포장했던 거고 캄보디아는 그걸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체계 통합의 부재였는데 효과적인 방공망이라는 건 단순히 레이더와 대공포를 배치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탐지 체계와 지휘 통제 체계, 요격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위협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요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캄보디아의 방공망은 각 요소들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뭔가를 탐지하더라도 그 정보가 지휘소로 전달되고 대공포 부대에 명령이 하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한국산 유도폭탄처럼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표적에 대응하기에는 반응 속도가 턱없이 느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공 시스템은 이런 체계 통합에 수십 년간 노력을 기울여왔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왔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훈련과 운용 능력의 부족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중국은 캄보디아에 장비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운용 교육은 시켜줬지만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복잡한 위협에 대응하는 고급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 방공 부대원들은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훈련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측 군사 고문들이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는데 바로 중국 무기의 실전 검증 부재입니다. 무기의 진짜 성능은 실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의 국경전쟁 이후로 대규모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무기들은 전부 실험실과 시험장에서만 테스트된 것이고 실제 전장에서 적과 싸우면서 검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무기는 달랐는데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전에 준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이 실제 전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 수많은 실전을 통해 검증됐고 유럽 무기들도 나토 동맹국들이 참여한 각종 작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왔어요. 중국만 이런 실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그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믿고 국가 안보를 맡긴 거였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겪은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무기의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고 특히 정밀타격 무기와 첨단 방공 체계 분야에서 중국이 서방이나 심지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런 경고를 무시했거나 아예 듣지 못했고 중국이 제공하는 값싼 무기와 무조건적인 지원에 현혹되어서 10년간 중국에 올인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대가는 새벽에 처참하게 치러졌고 지휘소가 초토화되고 고위 장교들이 목숨을 잃은 뒤에야 캄보디아는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공습을 당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중국은 10년간 지원해온 우방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을까요? 베이징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파트너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태국 공군의 공습으로 캄보디아군이 큰 타격을 입은 직후 국제사회의 이목이 베이징으로 쏠렸는데 모두가 궁금해했던 건 중국이 자신의 가장 충실한 동남아 우방국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중국 외교부는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언뜻 보면 책임감 있는 강대국의 자세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국 정보당국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군 수송기들이 공습이 있기 직전과 직후에 캄보디아로 긴급 비행을 했는데 그 수송기에 실린 화물은 다연장로캔용 탄약과 자주포 포탄, 그리고 각종 군수물자였어요. 중국은 한쪽에서는 평화와 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캄보디아에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대국들이 흔히 쓰는 이중 플레이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공개적으로는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비공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미국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이 다른 점은 그 위선의 정도가 유난히 심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캄보디아에 10년간 무기를 팔고 군사 원조를 제공하면서 캄보디아를 사실상 자국의 위성국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캄보디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 나서서 보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을 상대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국도 중국에게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태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선택은 양쪽에 다 좋은 얼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휴전 중재를 명목으로 양측과 접촉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유지하고 동시에 캄보디아에는 탄약을 공급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텐데 10년간 중국만 바라보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중국은 캄보디아 편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탄약은 보내줬지만 그건 캄보디아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중국 무기의 시장을 유지하려는 상업적 동기가 더 컸을 거예요. 실제로 전투가 진행되면서 캄보디아군이 소모한 탄약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긴급 공수된 것이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계속될수록 탄약 판매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이런 이중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무기를 파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어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위선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사태를 지켜보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캄보디아의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얻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좋을 때는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캄보디아 사태가 생생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교훈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기의 질이 양을 이긴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는 10년간 엄청난 양의 중국 무기를 축적했지만 태국이 보유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20여 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값싼 무기를 많이 사는 것보다 검증된 고성능 무기를 소량이라도 확보하는 게 실전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이번 사태가 증명한 거예요. 이런 교훈들이 동남아 각국의 국방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 무기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가 이번 사태로 중국 무기의 한계까지 드러나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한 거예요. 필리핀은 이미 한국에서 호위함과 경공격기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변방의 신흥 공급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에 이어서 5번째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공급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한국 방산의 실전 성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무기를 판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기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했고 그 결과를 전 세계가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국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인데 캄보디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군인들이 한국산 폭탄에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한류와 삼성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공격한 무기를 만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캄보디아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났고 일부 과격한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캄보디아 지도부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식의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외교부가 긴급하게 대응에 나섰는데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첫째, 한국은 태국에 무기를 합법적으로 수출한 것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 둘째, 수출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구매국의 결정이며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 셋째, 캄보디아 언론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들. 특히 한국이 캄보디아 지도부 암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 소통 채널을 열었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동시에 태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해야 했어요. 이건 방산 강국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인데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치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이런 딜레마를 수없이 겪어왔고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한국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위기를 단순히 넘기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한국은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건 아니지만 양측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중국이 했던 위선적인 이중 플레이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는데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분쟁 해결에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게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도 국익을 계산하는 나라이고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처럼 한쪽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탄약을 실어 나르는 식의 노골적인 이중 플레이는 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가는 한국에게 훨씬 우호적이었어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21세기 무기 시장에서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성능과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국이 어떤 파트너인지를 본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 정치적 압박 도구로 무기 공급을 활용하지는 않는지, 사후 지원은 확실한지 같은 것들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사태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얻었고 한국은 반대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남아 각국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건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정치적 종속을 요구하지 않고 미국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무기를 제공하면서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열어주는 매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강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기가 된 건 한국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 간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한국 방산의 가치가 증명된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태 이후 동남아의 군사 지형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충돌이 터진 직후 서울에서는 긴급회의가 연이어 소집됐는데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단지 태국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수출했을 뿐인데 문제는 그 무기가 너무나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전쟁의 향방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캄보디아군 지휘소를 초토화시키고 고위 장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는데 프놈펜 거리에서는 한국 기업 간판에 페인트가 뿌려지는 일이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어요. 캄보디아 언론들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이 태국과 공모해서 캄보디아 지도부를 암살하려 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주장까지 내놓았고 이런 주장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소통 채널을 열었고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첫째, 한국의 방산 수출은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루어지며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수출된 무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적으로 구매국인 태국의 결정 사항이며 한국 정부가 태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셋째, 캄보디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주장들, 특히 한국이 캄보디아 지도부 암살을 시도했다거나 한국산 경공격기가 투입됐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허위 정보의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은 매우 신중하고 계산된 것이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태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캄보디아의 분노를 완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이 책임감 있는 방산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단순히 방어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데, 외교부는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직접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건 아니었지만 양측과의 외교 관계를 활용해서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중국이 보여준 이중적 행보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었는데, 중국은 평화 중재를 외치면서 뒤로는 캄보디아의 탄약을 공수했지만 한국은 무기를 판 나라로서 분쟁 해결에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물론 한국의 이런 태도가 순수한 이타심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동남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런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이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됐다며 자부심을 표출했고,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반색했어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유럽에서도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캄보디아 민간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무기가 간접적으로나마 민간인 피해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산 수출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방산 강국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파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서는 것이고, 때로는 자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기도 해요. 미국은 수십 년간 이런 딜레마를 겪어왔고, 미국산 무기가 사용된 분쟁 때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는데, 이제 한국도 그런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프랑스가 중동에 무기를 팔고 독일이 잠수함을 수출하고 이스라엘이 드론을 판매할 때마다 비슷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방산 강국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고, 한국은 이제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은 상당히 성숙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제법과 원칙을 간조했고, 동시에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도 모색했어요. 무기를 판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책임을 떠안지도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었고, 이런 자세가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관계 복원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였는데, 당장의 분노가 가라앉더라도 한국산 무기에 자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고, 경제 협력과 개발 원조 등을 통해 양국 관계의 다른 측면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단순히 캄보디아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무기만 팔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나라인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 시험을 무난히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보여줬고, 이게 향후 한국 방산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태국이 전장에서 승리했고, 한국 방산이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으니 태국과 한국이 승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이 사태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동남아 전체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압력과 양측의 피로감이 겹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도 여력도 없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 짧은 충돌이 남긴 파장은 엄청났고,
동남아 전역의 국방 정책과 무기 도입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러시아 무기에 크게 의존해온 나라였어요. 냉전 시대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서 도입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 무기가 정말 선전대로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의심이 커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전쟁에 몰두하느라 무기 수출과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베트남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바로 그 시점에 태국 캄보디아 충돌이 터졌고, 베트남 군부는 이 사태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이 얻은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중국 무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가 10년간 중국에 올인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으니까요. 베트남은 원래 중국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무기를 도입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만, 이번 사태로 그 판단이 더욱 확고해진 거예요. 둘째 교훈은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거였는데,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87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걸 보면서 베트남 군부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인 분야가 자주포와 정밀 유도무기였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에서 대량 주문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인 검증된 무기였는데, 베트남은 노후화된 구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할 무기로 K9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에서 호위함과 경공격기를 도입한 바 있어서 한국 방산과의 협력 경험이 있었어요. 이번 사태 이후 필리핀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군부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태국이 20발로 해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한국 무기가 그 억지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였는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지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군사력 현대화가 필수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핵심 방산 파트너라고 칭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발언이었어요. 말레이시아도 한국 방산에 문의를 보냈고, 심지어 태국의 오랜 경쟁국인 미얀마에서도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얀마는 군사정권의 인권 문제로 서방 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를 받고 있어서 한국이 실제로 수출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만큼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남아 무기 시장의 판도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은 고가 시장에서 일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틈새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키워가는 신흥 공급자 정도로 인식됐는데, 한국의 위상이 확 달라진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중국은 캄보디아 사태로 무기 성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으며,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 한국 무기는 서방 수준의 성능을 절반 가격에 제공하면서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열어주고 정치적 조건도 거의 붙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번에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잖아요.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보다 나은 선택지를 찾기 어려워진 거예요. 저는 25년간 아시아 군사 정세를 분석해오면서 이렇게 빠른 판도 변화는 처음 봤는데, 보통 무기 시장의 세력 판도가 바뀌려면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로 부상했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한국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기를 많이 팔면 돈은 벌지만 그만큼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는 분쟁마다 한국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캄보디아에서 겪은 것처럼 반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윤리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산 강국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미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수십 년간 겪어온 일이에요. 한국은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한 거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도 함께 져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건 바로 누구를 믿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었고 10년간 90% 이상의 무기를 중국에서 들여오면서 중국의 안보를 맡겼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중국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중국은 위기에 빠진 우방국을 확실히 보호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화 중재를 명목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반면 태국은 한국을 선택했는데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20여 기를 도입해서 2년간 훈련하고 준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기가 전쟁의 향방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운용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했고 태국 공군은 덕분에 이 무기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어요. 1억 달러어치 중국 무기가 막지 못한 걸 한국산 20발이 해낸 거고 이건 단순히 무기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파트너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안보보다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는데 한국은 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고 무기를 팔면서도 태국이 스스로 방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이 차이가 결국 전장에서 드러난 거고 동남아 전체가 이 교훈을 목격한 겁니다. 동남아의 군사 지형은 확실히 달라졌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고 한국을 비롯한 대안적 파트너를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졌어요. 한국 방산은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가 됐는데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25년간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는데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건 결국 선택이에요. 어떤 동맹을 맺을 것인지, 어떤 무기를 살 것인지, 누구를 믿을 것인지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어요. 태국은 한국을 선택했고 그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한국이 이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한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 파트너가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한국이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방산의 시대가 왔다는 거고 87km를 날아간 폭탄 한 발이 그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한 나라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에 한국 선택이 답이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